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포생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게요. 예, 그다음 대몽 항쟁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셈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음. 포셈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08페이지 펴보세요. 608페이지. 쭉쭉 넘어갈게요. 예. 608페이지 여기. 자, 60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거대한 적 몽골과 싸우다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고려와 몽골이 처음 접촉한 것은 고종 6년에 고려 강동성에 있는 거단족을 평정할 때부터죠. 그래서 거단족의 그 평정하면서 몽골의 후원을 얻어 공동작전을 취할 때다. 자, 이후 이제 몽골은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 무거운 공을 요구하니까 고려가 불쾌하게 생각하여 불화가 싹트였고, 그 가운데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요가 고려 왔다가 본고에 돌아온 길에 압록강 부근에 살해를 당했는데, 자, 이걸 이제 정확히 누가 살해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이에 몽골은 고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고종 18년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종 46년에 강화 때까지 전후 6차례 거쳐 침입해왔고요. 전투는 북계 지역에 시작되어 내륙 여러 곳에서 전개되었고, 말기에는 암해도, 그러니까 섬 이름이에요. 전라 신안부터 해서 서악산, 금강산 같은 연안의 섬이나 그 연안의 섬이나 현저한 삼국지가 확산되었다. 자, 1차 침입은 직면한 최후 정권은 개경을 지키면서 항전했다고 것이 불가능하고 생각을 하고, 그 강화도로 천도했다. 근데 이 1차 침입에 직면하다고 했지만 강화도 천도는 1차 침입 이후에요. 이거는 1차 침입까지는 강화도에 있었고, 아까 이제 개론서 읽어봤죠? 예. 요게 강화도 천도한 거는 1차 침입에 직면한 게 아니라 1차 침입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당시 몽고가 심한 욕을 하니까 이게 강화 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침입 직전이죠. 2차 침입 직전. 음. 1차 침입 직면이 아니라 요거는 좀 수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거시설과 방어시설 갖춘 강화도는 원종 11년에 무인정권기 때 이제 붕괴될 때까지 약 40년간 전시 수도가 되었으며 몽골 침입부터 안전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다. 예. 당시 최씨 정권은 몽골 침입에 대응하여 1차적 강화를 지키는데 힘을 기울였고, 각 지방에 방호별감을 파견했다고 했죠. 예, 첫 번째 이제 지방을 내버려뒀어. 그래서 방호별감만 파견하고 그 예상 지역의 방어를 이제 강화했고, 두 번째로는 민들에게 이제 어디로 하냐, 산성이나 선으로 들어가 몽골군에 맞서라.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성 어 입보 정책, 그다음에 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하죠. 예. 두 가지 조치만 하고 솔직히 그냥 내버려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산성이나 상호의 생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이고 다시 쓸게요. 예. 자, 산성이나 섬에서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로 가능했다. 따라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가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안정적인 식수를 그 마련하기 어려웠다. 섬의 경우에는 해안선의 방어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자, 몽골 침입에 대해 이제 고려는 대규모 이제 부대 동원에 의한 전면전을 피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고려는 그 당시 최씨 정권이죠. 최씨 정권 입장에 볼 때는 자기의 정예병이었던 뭐 도방이라든지 삼별초 같은 것들을 동원하기가 좀 힘들었어. 왜냐 이런 것들 자기 권력 기반을 동원하면 자기 반대파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동원 그 나가 있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을 피했던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지방의 이제 지방군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민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불과했고, 자, 그리고 몽골 철수의 외교적 노력을 달성하고 있자.
그때 이제 싸우는 도중에서도 그 당시 몽골 사절단이 강화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몽골 사절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네도 강화도에 나와라." 어.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최씨 정권에서 "아 우리 그 뭐냐면 조공책봉 강을 맺겠다. 그렇지만 강화도는 못 나가겠다." 그래 옥신각신한 거야 이때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몽골 입장일 때 믿지 못하니까 계속 쳐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의 이러한 소극적 대책으로 인해서 전투의 대부분은 간인의 지원 없이 비정규적인 민의 자력으로 수행됐고요. 몽골의 기병을 맞아 민인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엄청 피해도 엄청났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몽골군과 침략에 물리친 전투가 수없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몽골이 1차 침입했을 때 평안도 기주성에 격전이 있었는데 주위의 민들은 모두 성안에 집결됐으며 몽골군의 이제 무차별 그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때 이제 박서가 지휘하는 기주성의 민들을 잘 막아냈다. 박서 1차 침입 영웅이죠. 어. 자, 그래서 인제 몽골 장국 수도 고려의 인원 항정 능력을 탕복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침입 때 초족들도 활약했어. 원래 초족들은 인제 그 도적질했던 무리들인데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초족들이 알아서 인제 최신정권에 가 갖고 "우리도 군사도 좀 사용해 달라. 예 군인을 좀 활동하게 좀 인정해 달라." 그래서 인정받고 인제 강군이 뭐냐면 합동적 작전을 해 갖고 또 인제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대표적인 게 마산의 초족. 지금 마산은 지금의 마산이 평북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초족 지휘자 2명이 개경을 찾아와 최후에게 정예 5천 명을 거느리고 침략군을 막기 위해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듣고 이제 최후가 기뻐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상련 전투라든지 강주 뭐 강학선 전투에서 이제 초족들이 강군과 함께 연합 작전을 했다. 그다음 천인선 전투와 이맘상선 전투를 볼게요. 천인 부공민들이 몽골과 싸운 전투 2차 침입 때 있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 갖고 그때 이제 사리타이가 인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인제 승려 김윤의 전투 능력이 보이듯이 당시 그 승려들은 민을 동원해 지휘한 능력이 있었으며 탁월한 전투 능력도 소지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인제 요때 뭐 노군이라든지 잡류 같은 사람이 충주에 남아서 간원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싸웠다는데 이 노군은 노비와 관련된 분, 노비. 그다음에 이제 잡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남방 계층에서도 좀 아래에 있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민 계층 중에 와 중인 계층 그 중간에 좀 있는 사람인데 좀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인제 뭐냐면 좀 천대받는 그런 계층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계층들이 인제 몽골과 싸워서 전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 3차 침입 시에는 고종 23 년에 충남 운수군이었던 충남 온수군 대운군에서 격전이 일어났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요. 3차 침입 때 또 이만선성 전투가 있어요. 요 전투가. 그래서 인제 여기 정남 장성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다른 지역의 전투와 달리 강군이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그 밑에 각자 읽어 보세요. 뭐 여기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려 갖고 그다음에 인제 암악도인 전투가 있고 여기는 해전이죠. 예.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고 그 몽골군들이 인제 할 때 많은 포로들이 이제 잡혀 갖고 특히 문화재들이 이제 많이 뭐냐면 파괴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부인사 소장의 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이라고 하죠. 이 토조대장경은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는데 이 거란족 침입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요. 그다음에 경주 항농사 구축 목탑 요것도 불탔어. 근데 지금 남았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로서 인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돈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문화재인데 참 아쉽죠. 예. 그렇게 인제 했는데 그렇게 민들이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신 정권은 적극적인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책 없는 주전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니까 왕정 복구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최씨 정권 몽골의 욕을 완화시키고 몽골군을 철수하기 외교적으로 이제 힘을 기울이는데 최후 때까지는 항정력이 전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강화도는 현실 정치에서 제기에 힘들었지만 최강과 최이 단계에 들어와서는 최씨 정권이 약화됨에 따라서 강화동자가
입지가 이제 확대했고, 그다음에 결국에 고종 46년에 항전을 고집했던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마침내 몽골 강화가 성립됐죠. 요때가 이제 그 김준 정권 때야. 김준 정권. 근데 이제 앞에서 좀 김준이 임유한테 죽잖아요. 근데 임유 정권 때는 다시 이제 뭐냐면 어 그 항전하다가 그 다시 또 이제 뭐 쫓겨나갖고 이제 또 굴복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왕정 복구가 일어나게 되죠.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삼별초의 항쟁을 볼게요. 개경항도는 이제 몽골 전쟁에 종식됐지만 이번에는 무인과 연결되어 있는 삼별초가 대몽항쟁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죠. 삼별초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구성이 됐고, 시초는 밤에 이제 도독을 단속하는 데 있었지만 차차 임무가 확대되어 경찰 임무인 포도, 군포, 뭐 홍옥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군사 임무인 도성의 수비를 비롯한 친위대, 특공대, 뭐 정찰대 구실도 했고요. 자, 뭐 대모강제 삼별초에 이제 두드러진 하락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 삼별초 군대가 이렇게 대모강제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와가지고 건너가고 이제 싸우긴 했어요. 어느 정도 전가도 했고, 근데 그 주도적인 역할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최씨 정권 입장할 때는 삼별초가 친위군이고 자기의 주력 핵심 군대이기 때문에 잘 파견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대몽황제가 이제 주력을 했던 것은 이제 언제 때냐?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 개경 정부가 이제 항복하고 나서 주력적인 삼별초가 이제 삼별초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원종 11년에 정부가 개경을 한도에 단행하자 장군이었던 배중손과 야별초 지휘였던 노용희 등이 강화에 이제 삼별초를 거느리고 반기를 들었으며 승하온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 진도에 정착을 하게 돼요. 삼별초는 곧바로 진도 옹교가 용장성을 궁궐을 짓고 장기적인 대몽항쟁을 계획했으며 일본과의 제후도 모색했다.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고려첩장 불심 조조단 그 문서에서 볼 수 있죠. 자, 진도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조원로 길목에 딱 있어. 그리고 남쪽이 다 이제 그 하삼도 해안 지역이죠. 예, 전라도 경상도 일대니까 여기가 곡창지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도는 조원로의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막으면 개경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진도는 또 일본과 중국과 교류한 요충지였고요. 예전에 이제 청해진이 요지 있었던 진도가, 진도 자체가 비옥한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인 것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그 배후에 무인세가 기반인 호남 지역이 있었다. 예전에 이제 그 진주 지역이 원래 요 진주와 그 경상도 전라도 일대가 최씨 정권의 어떤 기반이었어요.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삼별초가 진도에 근거를 두고 대몽황제에 적극적으로 포방하자 대부도 주민과 경상도 민선인까지 호응했고, 그래서 삼별초군은 이제 남해안 일대와 전라도 일대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고, 남해 지역에서 활동한 삼별초의 지휘관은 유종호였고, 여러 군원에 이제 삼별초를 맞이하여 항복하거나 진도에 가서 삼별초 장소를 안영하기도 했다. 또 삼별초가 주연의 경무를 보내 민흥하여금 모두 진도에 도와 권유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를 두자 전라 경상도 조세의 운송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고, 한편 삼별초가 나주를 공격했지만 나주 지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고, 자 이는 삼별초의 이제 세력 확대에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진도를 근거했던 삼별초군은 염홍항쟁구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물리쳤지만 결국 원종 12년에 진도에 쫓겨 제주도 건너가게 됐고요. 진도에서 삼별초가 패배할 당시에 포로가 잡힌 사람이 10,000명이 했으며 연합군 수준에 들어간 쌀이 4,000석이 이르렀다고 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입고한 뒤 삼별초는 전라도 서남해안에 또 세력을 뻗쳐서 조언을 막아서 원종 13년 3월까지 뭐 조은석 20적 공미 3,000석을 약탈했고요. 게다가 이제 원종 14년에 제주도에 이제 있던 삼별초가 흥도 홍다구의 그 여몽연합군에 공격을 받고 결국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삼별초 항쟁에 대해서 이제 왕조시대 때 반역을 받았으나 현재는 항몽정 시대 총화로 보는 입장과,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최시정권 밑에 있는 시다바리안 군대들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 것처럼 몽고족이 쳐들어올 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몽골족이 이제 그 개경 정부를 접수하고 개경 정부가 항복을 하니까 그때 가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몽골족에 대한 반발보다는 몽골족 그 개경 정부가 삼별초 사람들을 그 삼별초 군인들의 명부를 몽골족에 넘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족의 그 명단이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삶이 좀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민중적인 정치 군인의 반란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자기들의 어떤 민족이나 뭐 민중들에 의해서 어 대항한 것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했다는 견해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본 원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읽어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간섭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한 통에서. 이 원나라 간섭기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충성화의 개혁 정치와 그다음에 이제 공민화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 볼게요. 자, 보충 자료 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원의 내정 간섭 인데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볼 게 이제 상성총괄부하고 동령부 땅이 있거든요. 이 상성총괄부와 동령부는 그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채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동령부에서 반란이 있고, 자, 이런 땅들이 이제 뭐냐면 반란에서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반란군들이 원나라한테 갖다 바친 땅이에요. 이 땅들은. 예. 그래서 이거 돌려받기 위해 상당히 고려 정부가 고생을 했죠. 자, 이건 좀 뒤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원나라의 내정 가서 보면 개경도 후 고려는 몽골족이 세운 원의 도움을 받아 삼별초 항쟁을 진압하였고, 진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일본 원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먼저 삼별초를 진압을 도와준 것도 있어요. 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태자, 이 태자라는 것은 이제 충녕왕이죠. 이 충녕왕과 그다음 원나라 노국공주 간에 결혼이 일어나. 결혼을 혼인했죠.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충녕하고 노국공주 간에 이제 결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역대 이제 그 뭐냐면 고려 왕들은 그 우왕들은 그 원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야지만 왕이 되는데 수월히 할 수 있어. 수월대 왕이 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고려는 붕화국이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는 이게 종속의 의미지만 그 거대한 원제국 입장일 때 붕화국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부영국보다도 좀 서열이 높았어, 고려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분마국이 된 후에 이제 고려와 원의 관계가 긴밀해졌으며 그만큼 고려에 대한 원의 내정 간섭도 강화되었다. 자, 고려의 국왕이 원의 분마가 되는 것은 간행이 되었고, 그래서 고려의 왕시 예법과 용어는 제후국에 해당하고 격화되죠. 내재 외양체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 원나라는. 그래서 정부 조직도 개편돼서 이성육부는 이제 이거 항제국 체제죠. 그러니까 첨의부와 사사로 이렇게 격화되고, 도병마사는 도평의사로 바뀌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 마치 제국에 해당하는 것을 격화됐다 해가서 여기가 도병마사가 도평의사로 바뀐 것을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이에요. 이성육부에서 첨의부 사사고 도병마사 도평의사로 바뀌게 된 것은 이건 독자적인 거예요. 자율적인 거야. 왜냐하면 이 도병마사는 고려의 고유한 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 거는 뭐냐면 어 그 원나라가 터치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야. 다만 이제 약간 영향을 받았다면 이성육부가 첨의부 사화사로 바뀌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축소되잖아. 간청들이 축소되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도병마사가 좀 뭐냐면 넘겨받았다. 그 정도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근데 이 도병마사가 맡았던 이제 그 도평마사가 맡았던 여러 간직들 업무들은 이미 이제 고종 무인 정권 말기 때부터 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인 정권 말기 때 뭐냐면 도당이라고 칭할 만큼 도병마사가 이제 뭐냐 여러 그 업무를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는 말 자체가 좀 약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군사적 업무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 업무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충녕왕 때 도평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나라 간섭보다는 독자적인 어떤 어, 측면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원은 고려의 영토 일부 빼서 상성총화부와 동령부,
탕양총괄부 이렇게 이제 세 곳을 이제 설치를 했죠. 여기 위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동령부, 상성총괄부, 탄양총괄부. 그래서 총괄부하고 탄양총괄부는 그 충녕왕 때 기속이 됐고, 상성총괄부는 공민왕 때 강제 뺏은 지역이죠. 요 지역은. 공민왕 때는 여기까지 이제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자, 그뿐만 아니라 원은 두 차례에 거쳐 일본 원정을 위해 고조의 권한 건정 및 군량 및 공급, 군사 동원을 강요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정동행성은, 이 정동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동쪽을 치기 위한 중추부의 동쪽을 치기 위한 간청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동행성을 이제 이후 원정 실패로 그대로 남아서 감찰관 다루가치 등과 함께 고려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틀렸어요. 예. 요거 왜 틀렸냐면 이게 교과서 이게 틀렸더라. 09년 개정도 다른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정동행성은 형식적인 구에 불과해요. 정동행성에 거기에 있는 이제 뭐냐면 뭐 재상이라든지 주요 간직들은 다 고조 왕이나 그 고조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야. 다만 정동행성 형식적이지만 그 밑에 이문소라는 기구가 있어. 이 이문소는 부원배들이 이제 그 당시 원나라와 연결된 부원배들이 차지해가지고 일종의 사법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문소를 통해서 사법 그 원나라와 관련된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처리하는 기구였는데, 모든 사건들을 이제 원나라 관련시켜서 오늘날 이제 예전에 과거 독재 정권이 뭐 다 정치범들 빨갱이 몰듯이 이런 식으로 반원 쪽으로 몰아가지고 처리했던 기구야. 그래서 이 이문소가 좀 약간 권한이 있었던 거고, 정동행성이나 그 다른 기구들은 형식적인 의례적인 기구에 불과했어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고려 내정에 간섭했다? 이건 말이 안 맞아. 일단. 예. 자, 그다음에 그 외의 원은 고려의 공령을 비롯해서 금은 인삼, 매, 특히 이제 해동청이라는 매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요 매는 사냥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귀한 매야.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공을 응시를 수시로 요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때 사회 보면, 자, 원의 영향이 커지자 고려에서는 통역관 출신으로 원에 인정받은 사람들, 원에 끌려갔다 출세한 사람들, 친척 등 다양한 친원 세력들, 부원패들이 이제 등장했죠. 부원 세력들이. 자, 이들 중심으로 검문 세력이란 새로운 지배 세력들이 등장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이게 교과서마다 교과서가 좀 틀린 내용인데, 요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종전의 문벌 귀족들이 중심이었고, 이 검문 세력들은 그 외에 이제 뭐냐면 요런 부원 세력들이 포함되기 시작한 거야. 네, 이들이 이제 중심이에요. 이들이 그 부원 세력은 나중에 문벌 귀족 안에 들어갔던 세력들이고, 예, 그래서 문벌 귀족을 중심해서 나중에 부원 세력이 개입을 해갖고 이제 또 거기다 무인들 집권자들 있죠. 그때 성장한 가문도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항리 가문들 플러스 돼서 검문 세력이라는 게 계층이 형성이 된 거죠. 이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검문세족은 음서를 통해서 간직을 독점하였고요. 농민의 토지와 다른 관리의 수조지를 빼앗아 방대한 농장을 만들었죠. 자, 원해 간섭이 이제 계속되면서 검문세족의 횡포가 심해지자 고려의 통치 질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고요. 특히 검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민 생활을 빠뜨렸다. 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녕왕과 충무왕 등의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민왕 이전에 충녕왕, 충무왕, 충성왕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충성왕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충무왕은 정치도감을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 예문에 지문에 한번 언급됐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간제격화, 요 이성이 중성문화성 상서성이 청의부가 되고 육부가 사사된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고, 중추원이 밀지사된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관련돼서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도평 의사사와 관련돼 갖고 언급됐죠. 도평 의사사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청의부와 밀직사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도평 의사사는 간제가 격화된 게 아니라 도평 의사의 권한이 강화된 거예요. 도평 의사 권한이. 예, 요거는 좀 약간 맞지가 않아요. 요거는 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개혁 정치는 좀 이따 읽어보고 원외 간섭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국사 통론에 찾아서 볼게요. 아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간섭 내용을 볼게요. 1270년에 예,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왕정이 복구됨으로써 고려 사회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자, 몽골 사회의 옹호로 왕권은 회복되었지만 그 대신에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건 삼별초난을 몽골의 도움을 진압되면서 더욱 공격화됐고요. 자, 고려가 몽골에 굴복한 후 최초로 받은 시련은 일본 정부에 동원된 일이다. 그러니까 고려는 원이라고 강요에 따라서 1274년 1281년 두 차례에 거쳐서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량을 공급하고 군선을 건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를 동원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컸던 것이다. 특히 두 번의 출정은 모두 일본 해안의 태풍을 만나서 참패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더했다. 그래서 일본 해안의 이제 태풍을 이제 가미가제라고 하죠. 일본 애들은요. 예, 신풍이라고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 애들은 이제 자기는 신의 보호를 받은 신국 의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고려에서는 원의 관청이 설치되어 내정을 간섭했는데 원은 처음에 일본 정부를 위해서 고려 정동행성을 설치했죠. 정동행성을. 그래서 동쪽을 원정하기 위한 그런 중소성이 파견된 출장소로 나눔이야. 행성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일본 정부를 단련한 후에 이들을 종속시켜 고려시대 간부 통제 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제 교과서 내용과 다르죠. 실제는 정동행성의 장관인 승상은 자동적으로 고려 왕을 겸하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간원도 고려왕이 임명되고 고려인을 채워서 정동행성 명의상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했고 다만 그 여러 그 하부 간청 중에 그 이문소가 있어요. 이문소가 이제 뭐냐면 그 주요 간청이었죠. 그래서 원가에서 의대전 관계를 맡고 나머지 부속기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문소는 원나라와 관련된 사법 업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원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 원나라 관계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반원적인 자기 정적들 반원적인 이거 처단하는 것이 이문서예요. 예. 그래서 이 교과서 문장이 좀 잘못됐어요. 정동석이 마치 실질적으로 뭐 거기 와서 그 통치하는 기구처럼 간섭 기구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또한 지방에서는 원의 간부가 설치되어 이 고려는 잠깐만요. 자, 고려의 이제 그 영토 일부가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쌍성총괄부와 동령부가 이쪽 그 원으로 넘어가고 탈란총괄부로 넘어갔죠. 원은 이미 1258년에 하류에 쌍성총괄부를 설치해서 청령 이북당을 빼앗았고 1270년에 서경에 동령부를 설치해 자비형 이북당을 다스렸으며 삼별초난을 편정한 데 원종 14년에 제주도를 탐라총괄부를 두어서 일본 정벌을 준비한 목마장으로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주도에 그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 이제 이때 말을 사용한 말들은 우리가 하는 그 조당말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말이 조당말, 가하마라고 하는 말들이 아니라 저쪽 만주 지역에 있었던 전투 말들이야. 그러니까 그 발해 이제 솔빈부에서 있었던 말처럼 롱다리 말, 전투 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간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주도 가면 목장이 많죠. 예, 그 영향 때문에. 자, 이 가운데 동령부하고 탄양총괄부는 고려 요청으로 1290년에 반환됐고 상성총괄부는 무적으로 국민왕 때 탄환됐죠. 자, 원의 간섭은 이제 고려의 간제를 격화시키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의 간섭의 강요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중앙 간제 개정을 보게 되죠. 요거 예전에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외워야 돼.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한 거 언급됐기 때문에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삼성 육부가 이제 항제국 체제이기 때문에 원의 제도를 이제 첨언할 때 해서 중소문화성과 상사를 합쳐서 첨의부도 이제 단위가 되고요. 상서 육부도 이것도 육부 자체가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부라는 자체가 이제 항제국제잖아. 사도 격화시켰어. 그래서 사사로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전리사, 뭐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사사로 축사됐고 또 간세 명칭도 고쳐갖고 이제 추미들도 격화해서 이제 밀직사, 어사대는 감찰사, 그 다음에 한림어는 문화서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사자 돌림이 많아. 여기 사자. 얘는 이건 제후국 체제 거죠. 제후국에서 많이 쓰는 간직 간부죠. 그래서 되게 충녕왕 때 개혁을 했는데 이 충녕왕 때 개혁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 중심의 개혁이야. 예, 사자 중심의 간제 개혁이었다. 근데 이게 그의 아들이었던 충성왕 때는
사자보다 좀 약간 높게 원나라 간제했던 원자 개혁이 많아요. 그때 원자, 사기먼 이런 원자 중심의 간제 개혁이 있었다. 요걸 이제 좀 특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고려 왕실도 용어가 격이 낮추게 되죠. 충령 이후에는 역대 왕의 왕실 그 왕의 항실의 공주를 왕비를 받아들여 이른바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황제의 칭호를 비기는 것을 황제의 칭호에 비기는 것을 피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황제의 칭호에 비견되는 것을 피했다 이런 말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읽을게요. 그래서 황제를 칭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내재 외양 체제에 따라 황제궁을 지향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뭐냐면 그 짐을 이제 하고 폐하를 하고 이런 말들을 가곤쳤죠. 그래서 조와 종이라고 했던 왕의 묘들을 왕으로 곤쳤고요. 묘라는 것은 이제 태묘 종묘에 올리는 신주단지에 올리는 이름이에요. 그럼 예전엔 조중제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시호를 사용해요. 이때부터는. 그 다음에 짐이라는 것을 고로,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이제 각각 계층했죠. 그 다음에 고조는 원의 간섭으로 경제 수탈도 많았는데 원의 간섭의 명목으로 금, 포 등의 공을 강요했고 특히 인삼, 잣, 약재, 매 같은 특산물을 했다. 이 매는 이제 해동척이 이제 유명한 매인데 매 중에 해동척이 제일 유명해요. 자, 요것을 특별하게 매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음방 같은 것들 이제 만들었죠. 음방. 음. 그래서 이 음방을 통해서 출세한 또 부원 배색들이 많아요. 부원 사색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따라서 농민들은 일반 조세에도 다시 원에 대한 공을 내게 되어 그 부담이 가중되었다. 심지어 원은 그 당시 뭐 공연하는지 한간도 요구하죠. 그래서 고려의 공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 그 원은 고려에 대해서 그대 법속까지 따르도록 하였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문장이에요.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원나라는 그 세계제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문화를 다 인정을 해줘. 자기한테 개기지 않은 이상은 그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법속을 받아들인 것은 원나라 그 여러 가지 풍습들을 받아들인 건 고려 자체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고려 지배층의 일부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원나라는 이제 변발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원나라에서 변발 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녕왕이 알아서 변발해갖고 이제 나간 거야. 알아서 긴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이 마치 고려에 대해서 막 그 법속을 강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 그 자체 문화를 인정해줬죠. 토풍을 인정해줬어요. 예. 그래서 굳이 그걸 이제 개선할 필요 없고 일부 이제 뭐냐 간섭 같은 곤치라고 이제 요구한 적도 있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노비제도 이런 것도 이제 세전제를 반대를 해갖고 본치라고 요구한 적 있지만 고려에서 이거 안 된다 반대하면 그냥 알았다 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율적으로 따른 거야. 자율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고려 원사의 이제 인적 고려가 활발해져 그들의 풍습이 고려에 들어오고 반대로 고려 풍습은 원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걸 뭐 고려 양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따라서 왕실과 상류층의 몽골식 이름을 갖고 몽골을 사용했으며 몽골식 의벽과 그 반발을 유행했다. 또 원은 고려에 대해서 왕조의 혈족을 비난하고 혈족이라는 거는 근친혼이에요. 이거는 이제 몽골이라든지 중국의 입장 올 때는 근친혼은 상당히 금수 같은 짓이죠. 근데 이런 것들 비난하고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했으나 근데 이제 아까쯤에 이런 것들은 몇 개 했지만 고려가 반대했기 때문에 실시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서 존중을 해준 거죠. 예. 요게 노비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세전제를 폐지해라는 거야. 왜냐하면 몽골이라든지 이 뭐냐면 그 중국에서는 세전제가 없어요. 세전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들이 노비가 이렇게 세습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 세전제를 폐지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건 충녕이 그걸 반대해서 일천직천이라는 말 했죠. 우리 고려가 세울 때부터 그 노비의 자식들은 계속 노비였다. 그래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이 노비면 계속 노비였습니다. 라는 말이 그 여기에도 나온 거예요. 충녕왕이 이제 그 당시 그 몽골족들의 어떤 노비제 개혁에 원의 노비제 개혁에 반박하는 장에서 그 올린 포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요구했으나 이것은 고려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반대로
고려의 의복이나 음식, 생활 양식이 원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고려양이라고 하죠. 예, 요건 아마 이제 고려에서 건너온 한간이라든지 공려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려 중에 이제 기하호가 또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와 같이 이제 강화가 맺어진 후에 원은 고려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적 간섭을 하고 고려에 받은 타격은 컸지만 고려의 주권은 엄연히 종속되었다. 그래서 비록 형식적이지만 정동행성이 설치되었지만 형식적으로 정동행성이 설치됐지만 고려의 국내 정치는 자주적으로 수행되었다. 더욱이 외면적으로는 친원 정책을 썼지만 내면적으로는 왕에 대한 반감이 온전하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원나라 고려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죠. 그래서 원나라 고려의 이제 만남이 좋은 만남은 아니죠. 그래서 싸우다가 만났잖아. 그럼에도 이 갈등 관계였고 전쟁 관계, 전투 전쟁이고 서로 피를 흘렸지만 여기도 이제 성인간 관계다 보니까 문화적 교류도 같이 일어났어. 예.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게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보충 자료. 자, 거기 이제 생활 문화의 교주 관련된 내용 있죠? 16페이지.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 넘어갔네. 자, 생활 문화의 교류관과 몽골풍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와 원 사이의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생활 풍습이 전해져 고려에서도 몽골풍, 원에서도 고려양이 유행이었다. 몽골풍은 복식과 음식, 언어와 생활 문화 등이 일어났고 주로 이제 왕실과 관리되는 상류층 몽골어가 사용됐고 몽골식 이름이 쓰이기도 했으며 몽골식 의복이나 머리가 유행했다. 자, 한편 원에서는 고려양이라는 고려 풍습이 퍼졌고 공연어 간 고려 여인들 비롯하여 원에 벗어난 고려인들이 통하여 고려인들의 풍습이 전파되었다. 특히 공려는 원나라 황실의 군인이나 시녀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원의 황실 및 일반 사회의 고려 복식과 음식을 유행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그 고려와 원 간의 교류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 내용들 좀 볼게요. 요건 앞에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번 읽은 것 같아요. 그 생활문화의 교류에서 고려 양각 문구품 하여튼 넘어가고 자 금성교과서에 있는 이제 학문과 사사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교류 보면 고려 후기에는 고려인 학자나 관리 승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원에 왕래했고 반대 원의 관리들이 고려에 오가고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고려에 기하하기도 하였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학문과 사상, 과학기술들이 폭넓게 교류됐고요. 고려국의 원에 왕래했던 고려의 학자들 위해서 성리학이 도입됐죠. 뭐 안양이라든지 이재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안양은 원에 다녀오면서 주자의 저서를 뺏겨오고 공자와 주자의 하상을 가지고 와서 성리학을 소개했고요. 충성왕은 이 사람은 이제 뭐 주로 제2기간 동안 고려보다는 저쪽 대도에 있었어. 이 충성왕은 좀 끝발이 있죠. 원나라 조종에서 그 쿠비나인의 그 손자잖아요. 외손자. 예. 이 사람은 이제 원나라에서 썼던 만건당을 열고 이거 뒤에도 다시 얘기했죠. 이 만건당은 만건의 책을 쌓아놓은 책그 암자라는 뜻이야.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만권의 책을 쌓아놓은 일종의 집 이런 뜻이 서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고려와 원의 학자들이 만나서 교류의 장을 이제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원나라의 성리학이 들어와요. 예. 그 대표적인 고려 학자가 이제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자, 여기에서 원해학자 고유한 이재현은 여기 있네요. 예,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됐다. 자, 이색은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원의 과거의 학교에서 간직에 영위하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능검에 나왔는데 이 당시 고려인으로서 원의 과거 제도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원나라면 과거 제도가 빈번하지 못한 걸 알고 있지만 일단 있었어요. 이 원나라 과거 제도를 이제 실시를 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충성왕이야. 충성왕의 권위를 받고 과거 제도가 이제 다시 열게 된 거죠. 자, 불교도 교류되어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고려의 원상씨가 관계를 맺은 사원들이 생겨났고 원의 수도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은 사찰을 창건하기도 했다. 보호를 비롯한 고려의 승려들은 원에 왕래했고 고려에 간행된 불경이 원에 전해지기도 했다. 자, 원의 불교 건축 기술이 고려에 영향을 줬는데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경청사지 10층 석탑 있죠. 그게
그래서 이제 1348년에 세운 이제 뭐냐면 대리석탑이에요. 이게 원나라 그 북탑의 영향을 남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남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요게 여기 요 사단 기전인데 요 부분 있죠. 기단이 이렇게 사단으로 반듯반듯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건 몽고 원나라 양식이에요. 남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남아교. 그래서 이제 이 경청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게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 있죠. 요것도 기단이 아래 기단이 반듯하게 네 단으로 돼 있어요. 예. 한번 그림 사진 볼 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고려와 원의 문화교에서 보이는 이제 성과는 과학기술이죠. 대개 이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과학기술이 들어왔는데, 자, 고려는 원을 통해서 이슬람의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을 수서여 과학 발전의 밑거름을 이제 만들었고요. 고려는 원의 수신력을 채용했고 천지 주기적인 운행과 시간 계산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으며 그 성과로서 이제 조선에 이어졌고 농사 집요. 여기 농사 집요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이제 조선 초기에도 큰 영향을 줬던 농소죠. 자, 그래서 이제 농소가 들어와서 농업기술 개발을 활용했고, 목화가 이때부터 도입됐어. 이 목화는 삼국시대에도 나와요. 유물 유적을 통해서 목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요때 원간석기 때야. 문익점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뭐냐면 그 우리의 어떤 그 뭐야 자연환경에 맞는 목화실을 만들고 물레를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목화가 도입되면서 이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삼배를 입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목면을 또한 면직무를 입게 되죠. 면직무. 조선시대 때 면직무를 입게 되는데 이 면직무는 따뜻해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8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 또 고려 왕들을 마음대로 바꿨어. 여기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왕들의 이제 내용이 쭉 있죠. 연대표 보면 다 공통적으로 뭐야? 충자가 붙었죠. 충자가 시호에 충녕왕, 충성왕, 충녕왕 이렇게 갖고 있고 쭉 충자가 붙어요. 이렇게. 자, 요 충자는 누구한테 충성을 하는 거야? 예, 이거 원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죠. 원나라. 보통 이 충이라는 건 신하가 왕한테 하는 거지 왕이 충자를 쓰지 않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충자를 썼다. 그래서 시호를 충녕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썼고 조종제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와 종을 붙이는 거는 황제의 그 예법에 대해서 없애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만 이제 나중에 공민왕 때 들어와서는 충자를 안 붙였죠. 예. 근데 이것도 좀 약간 굴욕적인 게 공민왕 그 시호 자체가 명나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좀 약간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간섭기 고려 왕조는 조와 종이라는 그 불린 이전 왕들과 달리 충 뭐뭐 땡땡 이렇게 불렸죠. 황제가 아니라 제후기이기 때문이다. 그건 충인하고 시작하는 칭호다. 원의 충성을 다하는 뜻이다. 만약 충성을 다하지 않거나 원의 국익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왕이 쫓겨나는 경우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충녕왕이 이제 있다가 자기 아들 충성왕에게 넘겨주고 충성왕이 6개월 있다가 또 충녕왕이 있고 또 이제 충녕왕이 죽으니까 충성왕이 있고 또 충성을 넘어가다가 이제 충녕왕 때또 있다가 충양에 쫓겨나다 충성에 있고 또 충양에 복귀하고 자 이런 과정이니까 이건 이제 똑같은 왕이 두 번에 거쳐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조라고 하죠. 중조. 이런 영상들이 원나라 간섭기 때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충녕왕은 자, 충녕왕은 그의 아들 충성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충성왕 때나 그의 아들 충녕왕 때도 이 같은 것이 벌어졌다. 공민왕도 왕이 충녕왕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왕에 올린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친원세력들이 존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친원세력들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이 친원세력들은 원에 의지해 갖고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성장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이제 출신들 보면 뭐 몽골 침략에 앞장섰던 사람들, 몽골 통역관 출신들. 통역관은 대표적인 게 조인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인규.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기시 집안처럼 공연을 보낸 동생이나 딸 등 황후나 원의
그 권력자 부인이 되어 출세하는 경우도 있어서 출신이 다양했고요. 자, 이들이 이제 나중에 권문세족화됐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매사냥꾼에 갖고 뭐 사냥용 매를 잘 길러서 음방 출신자들이 또 부원배가 되는 신혼세력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윤수 집안이죠. 이 음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7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예, 47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원가의 교조 속에 넓어진 세계가 이렇게 볼게요. 이, 이 몽골 제국은 원을 포함한 이 몽골 제국은 동서를 아우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가 이제 원나라 이제 복속될 당시에 원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들을 많이 알게 돼.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문물과 이런 것들이 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고려 초기 때 우리가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영향을 줬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한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들은 수도부터 각지부터 있는 교통로가 만들어지고 요충지마다 여참을 설치했다. 자, 여참을 거점으로 해서 육상 교통로는 1차적으로 관리와 군대를 원활히 왕래한 목적으로 전비되었고, 몽골 제국이 안정화되면서 동서 문화 교류의 통로 역할을 했다. 자, 바닷길은 서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동남 해안 및 고려의 일본까지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육로와 해를 통해서 많은 것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고려 사람들이 그 원에 왕래되는데, 자, 고려 왕을 따라갔던 사람, 이거 원의 과거에 응신했던 사람, 제가 요거는 제가 편집하다가 이거 잘못 편집한 부분이에요.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요 밑에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상인, 승려 등이 다양했다. 그 가운데 고려로 돌아오지 않고 원에 기한 정착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고려장이라고 했고요. 고려의 유학자 이재현은 원의 수도 대도에서 스촨성 어메이산과 저장성 풍산까지 여행했고, 요게 풍산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이제 그 충성왕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유백기네.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토본까지 다녀왔다. 자, 원가의 교조 속에 넓어진 고려인의 세계관은 조선 초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1402년에 건근 등이 이제 만든 동양 지금 헌준하는 최고의 지도가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 있죠. 여기에 반영돼 있어. 그래서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에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복사본이고 원본은 누쿠대학이 있는데, 어 한반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중동이나 이제 유럽도 있죠. 이 중동과 유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몽골 통해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 홍해 강리 역대국 지도는 원나라의 교습을 통해서 이런 지리학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이 반영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16세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그냥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땡겨 있고 일본 조그맣게 그려놓고 이런 지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지도 명칭을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예전에 지리과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인고에서도 역사과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예. 자, 하여튼 이 지도는 중국과 인도, 아라비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려진 세계 지도서 고려 사람들의 관심이 전 세계에 넓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만든 중국어 학습서가 노골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골대는 고려말과 고려말 고려상인과 중국상의 대화가 실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노골대가 이제 뭐냐 중국어 학습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 말부터 조선 때도 이거 노골대를 사용했어. 통역관들이 이걸 쓴 게 뭐냐면, 통역관들이 이제 가서 이제 통역 업무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은 다 장사를 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노골대가 다 장사 관련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노골대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어딜 보냐면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원날 간섭기 관련된 내용 중에 후셈 내용을 볼게요. 130페이지 펴보세요. 130페이지. 후셈 130페이지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강독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냥 처음에는 후셈까지 하는데 일단 뭐 요번에 어차피 제가 지금 병가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5월 달에 보강을 지금 4번 계획을 하고 있고, 안 되면 뭐 6번까지 하죠. 5월 5일이나 뭐 어버이날, 예. 아니 5월 5일하고 석가탄신일까지 타면 6번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일단은 이제 또 하고 이게 뭐야? 원의 내정 간섭. 자, 여기 원의 간섭과 고려 국왕의 위상을 볼게요. 자, 여기 세계 대국을 건설한 원은 새로 편입한 지역을 지배하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 일단 정복한 땅과 백성을 몽골 왕족들에게 주어서 그걸 통치하는 간접 통치 방식이 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정복한 민족적 이때 정복된 민족의 특징적인 기존 지배 기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부 몽골족의 지배권을 덮어씌우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이 이제 차카타이나 오고타이에서 이제 하정 방법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또 몽골 제국 영역으로 편입돼 갖고 지배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진족이나 금나라가 연주가 금나라가 그렇고 이때 뭐 다루같이 이제 여진족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경우 복수국을 독립국으로 두고 지배 체제 인정하면서 몽골이 파견한 다루같이 이제 두어서 강한 통제 방식으로 하는 유형이 있는데, 고려는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원은 여러 방식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탈을 했고요. 고려의 왕의 관계는 중국식 그 예전 제재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국가가 유지되면서 양국 간의 조공 채권 관계가 존재했으며 역대 왕조의 이제 주변 국가와 배진 초공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요게 이제 뭐냐 세조 구제의 원칙에서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원의 채권권과 고유의 생존권을 맞바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해서 세력 구제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뒤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려 태자가 쿠비나이 진영, 이거 원종 때요. 원종이 쿠비나이 진영에 있는 동안 고종이 죽자 몽골의 태자를 왕으로 세워 귀국시킨 거. 그래서 이어 몽골이 원종의 국왕을 책봉한 거, 이후 역대 국왕이 책봉한 거, 원에 대한 조공이 이루어진 거, 그 원의 연호를 사용한 것이 그다음 표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조공 책봉 관계가 관련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죠. 네,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볼 게 조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뭐 다른 의견이 있고 방박이 있는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원의 간섭은 국왕의 위상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원은 필요할 때마다 국왕의 왕을 교체하고 국왕의 위치는 크게 떨어졌다. 원은 그 자국 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집권세의 병정이 있을 때마다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왕위를 교체했다. 자, 원성종이 즉위하자 충녕왕에서 충성왕으로 교체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성종 입장일 땐 충녕왕이 자기보다 학렬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학렬이 비슷한 충성왕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이 충성왕이 제대로 자기 뜻대로 뭐 따라주지 않으니까 뭐 개혁 정치한다면서 뭐 독자적 행동하니까 또 갈아쳤죠, 충녕왕으로. 자, 영종 즉위 때 뭐 충성왕의 원도를 억류시킨 거, 문종 때는 건신 때 사이의 권력 투쟁에 따라 충성왕과 충녕이 복위하고 폐위시킨 것도 단적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원은 또한 고려의 국왕을 부마로 삼아서 예우와 통제를 했는데, 고려와 원 사이에는 강화가 성립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자가 있던 충녕왕이 그 제국 대장공주가 이제 결혼했죠. 예. 제가 아까 전에 노국공주하고 얘기했는데 노국공주가 아니라 제국 대장공주야. 제국공주야. 제국공주. 제가 말 잘못했어요. 노국공주는 뒤에 이제 국민왕과 관련된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국 대장공주가 결혼했고, 이 제국공주가 이제 뭐냐면 쿠비나인의 그 딸이죠. 예, 딸. 자, 충녕 이후에 이제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8명의 원공주가 고려왕의 후비가 되었다. 그래서 고려왕이 그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경우 제1비의 혼인의 선후 관계 관계없이 원나라 공주였으면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 전에 왕비가 있더라도 고려 왕비가 있더라도 고려 왕비는 제2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공주가 제1비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왕자가 또 후계자가 되는 거야. 어. 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의 원의 통원은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 지배에 강한 의미를 가졌으며 양국 사이에 통합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다. 왜냐하면 분마국이기 때문에 한번 건질 수 없잖아요. 자, 이 시기의 고려 국왕은 빈번하게 원에 입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원에 체류하기도 했죠. 대표적인 왕이 충성왕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이제 뭐냐면 즉위 기간 동안 상당 기간 그냥 대도에 있었죠. 대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고려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이 사람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원의 내정, 정치야. 원나라의 권력 투쟁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지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충무왕도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한동안 2, 3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어. 예.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정치가 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고려 국왕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었다. 뭐 등등.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은 이제 행정기구를 통해서 그 고려에 간섭했는데 이 정동행성이 바로 그것이다. 자, 원나 외지나 통치, 대규모 군사행동 등의 여러 가지 성격의 행성을 설치했는데 정동행성의 의미가 여기 있죠. 정동, 즉 일본 원정을 당해서 충령 때 둔 곳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일본 원정 실패 후에도 정동행성 계속 국민왕 끝까지 유지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제를 보면 정동행성의 승상, 평등상승이 있는데 대부분은 고려인들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자승상은 항상 고려 왕으로 임명되었고 하위직인 남중 원해랑 도사 역시 모두 고려인으로 채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의례적인 명의성의 기구로서 성격이 되게 강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원나가 간섭한 문제가 생기면 정동행성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 사신이 직접 처리돼서 이들이 존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엔 정동행성은 고려 내정에 대한 원의 감독 기관을 보기 어려우며 원나와 고려 사이 연락 기관을 주로 맡았다. 이런 것들이 통설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마치 내정 기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내용이야.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잘못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교과서 중 보면 잘못된 내용을 서로 뺏겨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있어. 예. 그래갖고 이게 잘못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뭐냐면 관련된 우리가 보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라든지 그다음에 검색 같은 거 있죠. 뭐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거, 두산 백과사전 항상 이거 교차 분석을 해야 돼. 교차 분석을 해야. 자,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 용어나 간제가 격화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 간제 격화 내용들이 쭉 있죠. 이거 아까쯤 읽었으니까 건너가 뛰어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간섭에 의해서 고려의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났고 그때 뭐 공료도 요구했고요. 이 공료 관련된 내용 있고 또 내시 한자도 요구했어. 예, 내시. 그 우리나라에서는 내시라는 게 원래는 이제 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원나라에서는 내시가 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내시를 한간을 임명했어. 그래서 내시가 꼭 한간이 된 거죠. 이거는. 자, 고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시를 요구를 용했는데 원해 갔던 내시들이 그곳에 항우들을 섬기게 된 것을 기하로 요직에 앉아서 건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고, 자, 이건 뭐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나라도 우리나라 한간도 요구했고 초창기 때 또 공료를 요구했죠. 명나라도. 자, 그 원나라 관계에서 고려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에 대한 곡물과 국신의 부담이 컸으며 국왕이나 사신이 원에 갈 때 경비가 막대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원은 각종 명목을 붙여 경제에 수탈을 했고 이 수탈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부원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볼게요. 자, 원나라가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빌부터 사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 이 부원파들이라고 하죠. 우지시고 따면 이제 예전에 친일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원과 고려와 빈방을 교조해서 원과 결탁한 새로운 층이 대두됐으니 이들을 부원 세력이라고 하죠. 물론 그들은 이제 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들 모두 부원 세력 볼 수 없고 그 가운데 고려 정통성 핵심 자들도 국한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원 세력 중에서도 고려를 위해서 그 뭐냐면 어,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수가 적죠. 대부분 부원 세력들은 그냥 친원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고려를 위해 어떻게 뜯어내려고 하는 세력들. 예. 그러니까 부원 세력들은 고려를 배반하고 원에 투항했거나 고려의 국익과 자주성을 손상하고 그다음 국가에 대한 참수와 입성 책동을 했으며 또 아울러 원을 배경으로 해서 고려 국왕에 참수와 반영 및 국가 기강을 물량케 정민 탈점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자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부원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 홍다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다구. 이 홍다구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제 원나라에 붙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원나라 장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2차 뭐 1, 2차 그 일본 원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홍다구의 부대보다는 고려적으로 홍다구 부대를 여기 와서 주둔시킨 보다는 차라리 몽골인들이 주도를 하는 부대가 와서 우리 주둔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 홍다구 행태가 되게
심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들은 대체로 세조 구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이죠. 네, 세조 구제 원칙. 아까 이제 세조 구제 원칙은 고려의 생존권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고려를 어디에 예속시키려고 해요? 원나라에 예속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예 그냥 원나라의 영토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중에 입성 책동 논리가 있어요. 입성 책동. 입성 책동은 뒤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나중에 뒤에 읽어보고요. 예, 이게 있나 뒤에? 뒤에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원나라에 이제 뭐냐면 연결된 세력들은 여러 계기로 형성되는데, 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원파들, 몽골 역인 출신도 있고, 이 조인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평양 조씨.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 평민 출신이고, 그 이 사람의 딸이 또 충성왕의 총애를 받게 돼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를 사육해갖고 음방을 통해서 진출한 윤수 가문도 있고, 윤수의 친원유 씨 집안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 한강에 들어와서 이제 세력을 그 얻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출신들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뭐냐면 기철이죠. 기철. 이 기철은 그 누이 동생 기왕후가 원나라 순제 제2왕후가 돼요. 결국에는 이제 순제 또 제1왕후로 등급이 되죠. 등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지위가 확고히 했으면 그 세력이 국왕을 능가할 정도다. 자, 제2왕후가 된 기왕후는 사정원을 바탕으로 원왕실 내 세력을 확대하고 고려 출신의 한관들을 시켜서 원의 조정까지 영향을 행사했다. 자, 기왕후의 배경으로 기철 등 기시세운 고려세에 확대되는데, 이 기철은 나중에 공민왕에서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엔 입성책통이라는 게 있어요. 입성책통. 부원파들이 했던 입성책통인데, 자, 부원세력 가운데 일부는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행성을 두고 고려를 통치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행성이라는 건 뭐냐? 원래 이제 그 원나라 그 안에, 그 원나라의 본토 안에 행성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행성은 이제 뭐냐면 중서성의 출장소라는 곳이죠. 지방 출장소. 예. 그래서 이제 이 행성인데, 이 원나라 본토 안에 중국 안에 행성은 실제 지배기구야. 그래서 최고 상위 행정기구죠. 그래서 이 행성이 줄여서 이제 성이 되죠. 성이 지금도 행정기구로서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국의 내지성처럼 똑같이 뭐냐면 정동행성을 만들자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내지 통치기구를 만들자는 거야. 이 말은 고려를 그 원에 합병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입성칙동이야. 이 입성칙동을 누가 주도했냐면 부원파들이 주동했어요. 여기 이제 네 차례에 이제 걸쳐서 이제 주도했다고 했는데, 자, 이런 입성칙동은 당연히 실패하죠. 이런 입성칙동은. 그래서 이제 고려의 이제 국왕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원후부터 고려 국왕을 통해 간접적 방식을 포기하고 입성을 통해 고려에 직접 통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 두 가지 이유로 고려 반대도 심했고 원에서도 굳이 직접 통치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통치할 때 그 비용을 생각한 거겠죠. 원나라는 예전에 고려 침공할 때 그 고려민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고려 왕실을 또 간접 통치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겠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겠고,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이제 세조 구제 원칙 이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나라 그 쿠빌라이 칸이 예전 선조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지킬 필요도 있었겠죠. 세조 구제 원칙. 자, 그 입성직동이 일어난 것 중에 이제 네 번에 거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충성왕 때 일어난 거예요. 충성왕 때 두 번에 거쳐 일어났잖아요. 이 충성왕 때 일어난 그 입성직동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심양왕의 존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심양왕. 심양왕은 원래는 이게 이제 누가 맡았냐 충성왕이 이제 받았던 그 칭호인데, 충성왕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두 개의 칭호를 갖고 있었어요. 고려 왕이면서도 심양왕이었어. 심양왕은 지금 요동 지역 있죠. 요동 지역 그 당시 몽골족에 잡혔던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요동 지역에 있는 그 심양 지역이죠. 그 요동의 심양에 있는 고려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기구를 통치하는 왕을 심양왕을 뒀던 거야. 그래서 충성왕은 이게 고려 왕과 심양왕 두 개의 왕을 겸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심양왕이 나중에 심왕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데, 자, 하여튼 심왕하고 고려 왕을 겸직하고 있었던 충성왕에 대해서 그 당시 원나 조정에서 내부에 반발이 많았던 거죠. 왜 두 개의 왕직을 갖고 있냐? 하나만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충성왕 입장에서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콘수를 썼냐면, 요때 이제 심왕을 자기는 자기 조카에게 주고요. 예, 왕고에게 주고, 고조왕의 지위를 누구한테 줬냐면 자기 그 아들한테 줬어. 충성왕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왕고에게 충성왕이 죽고 나오면 이제 세자로 이제 해갖고 해서 고조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충성왕 다음에 이렇게 세자가 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충성왕이 죽고 나서 이게 갈등이 있어 이제 충성왕이 이제 고조왕이 되고, 심왕이 이제 뭐냐면 자기 예전에 그 충성왕이 말대로 충성왕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세자 들어가게 달라, 그 지위를 이어달라, 고려왕이 되게 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왕은 싫지, 자기 아들 심양한테 넘기고 싶죠, 왕위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심양을 따르는 그 부원파들이 고려왕 그 원나 왕실에 가갖고 좀 조작질을 냈어, 거기에서. 그래서 이간질을 넣고, 그래서 결국엔 충성왕이 그 원나 조정에 잡혀와가지고 4년 동안 뭐냐면 강금 생활을 했어요, 거기 완전히 원나 대도에서. 자, 그 사이에 이제 심양 무리들이 와가지고 벌였던 게 입성칠동이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 심항의 어떤 위치는 항상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원나 조정에서 이 심항을 이용해서 고조 왕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 후에 계속 그런 것들이 됐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공민왕 때 이 심항을 근거지였던 동령부를 공격하죠. 동령부를 공격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유민들을 가지고 데려와죠. 그래서 부원 세력들 근거지를 없애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제 심항의 존재 때문이야. 예,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여튼 또 보면, 그래서 이제 부원 세력들은 원의 지배 구조에 종사하거나 이용되어 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켰고, 전민 탈전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부원 세력의 존재는 국왕의 지위를 약화를 가져왔으며 국내 이제 개혁 정치에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들은 곧 개혁의 대상이기로 였기에 원의 묵인이나 지원하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번의 개혁을 통해서 결국 부원 세력의 제거가 이제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이제 뭐냐면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왕 때 들어와서 원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거가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원 세력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참 시험 좀 쉬었다가 이제 한 통에 있는 권문세조 관련된 집권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